한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한 교사에게는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학생들이 그의 부적절한 행동을 겪었지만 누구도 감히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부모가 딸의 피해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그 교사를 찾아갔고 결국 그의 아내까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는 법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려 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공식 경찰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어두운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은 몇 걸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결국 길 위에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상점주인 허 씨는 다급하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곧이어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쓰러진 남자는 푸양현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류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당량의 피를 흘린 상태였고 여러 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류전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유전이 살고 있던 교사 집단 숙소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학교 안쪽에 위치한 집단 주택 2층이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 안쪽으로 들어서자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거실과 주방으로 이어지는 공간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침실 앞에는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류전의 아내 순전닝이었습니다. 의료진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시도했지만 순전닝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한 사람의 피습으로 시작된 사건은 순식간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단서는 살아있는 유일한 목격자 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그는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 짧은 진술을 남겼습니다. 집에 있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문을 열자 한 남자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류전이 기억한 범인은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머리를 짧게 깎았고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범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윤곽을 좁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류전의 진술에는 처음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현관문을 열자마자 공격을 받았다면 왜 집 안쪽의 화장실 앞과 주방 선반 주변에서도 그의 혈흔이 발견된 것일까요? 주방 선반에는 피로 남겨진 지문까지 확인됐습니다. 현장의 발자국 역시 류전이 현관에서 곧바로 밖으로 달아난 것처럼 단순한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혈흔은 하나의 장소에서 끝나지 않았고 집 안쪽 여러 지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장은 류전이 남긴 마지막 설명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곳에는 사건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거의 없었습니다. 교사 집단 숙소 주변에는 당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출입구에도 상시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는 주변이 한산해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웃들 역시 특별한 소리를 듣거나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면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할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또 하나의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담배꽁초가 있었고 그 옆에는 평소 두 사람의 생활 수준이나 소비 습관과 어울리지 않는 고급 주류와 과자 등이 담긴 선물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건 직전에 이 집을 방문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는 당시 경찰이 알 수 없었습니다. 법의학적 검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순전닝의 사망 위치에서는 그녀의 혈흔이 확인됐지만 다른 여러 장소에서는 류전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확인된 일부 혈흔은 두 사람의 것과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그 흔적이 누구의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처음 마주한 것은 단순한 침입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는 분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들은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더 멀리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류전은 자신을 공격한 남자가 낯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관에는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류전은 왜 그 남자를 집 안으로 들여보낸 것일까요? 그리고 화장실 앞과 주방에서 발견된 혈흔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교사 집단 숙소 2층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류전이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진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미 현장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 의미를 읽어낼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류전과 순전링은 푸양현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부부교사였습니다. 류전은 고등과정 학생들을 가르쳤고 순전링은 중등과정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뒤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고 학교 안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사 집단 숙소에서 생활하는 만큼 동료 교사와 이웃들은 두 사람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는 특별히 수상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맡은 업무에 충실했고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생활하던 집은 교사 집단 숙소 가운데 한 건물의 2층에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건물이 정비되면서 주거 환경도 이전보다 나아졌고 교사들은 가족과 함께 일반적인 가정집처럼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류전과 순전링의 집 역시 다른 교사들의 집보다 약간 넓은 편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비교적 넓은 거실이 있었고 한쪽에는 주방과 식사 공간, 다른 쪽에는 화장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쪽에는 2개의 침실이 있었지만 부부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한쪽 방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교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이후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평소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흔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벽을 따라 놓인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생활용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생각하면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 사건과 관련된 이상 징후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학교 업무로 바쁜 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테이블 위에서 발견된 물건 가운데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떨이에는 아직 오래되지 않은 담배꽁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류전과 순전링의 평소 생활 습관을 조사했을 때였습니다. 집안의 냉장고와 주방에서 확인된 식료품은 대부분 값비싼 제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할인된 식품을 포함해 비교적 평범한 생활용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특별히 고급 주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배가 놓여있던 테이블 바로 옆에는 고급스러운 종이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주류와 과자, 사탕류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단순히 장을 보면서 구입한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포장 자체가 선물용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평소 두 사람이 소비하던 물품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방문하면서 가져온 선물일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먼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교사에게 자녀를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학부모가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가방만으로 특정인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한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수사팀은 일단 그 물건을 사건의 핵심 단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류전이 생전에 남긴 진술 역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집안에 남아있던 물건을 함께 놓고 보면 한 가지 질문은 남았습니다. 누군가 류전 부부를 찾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그 방문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선물 가방까지 남겨둔 채 집을 떠나야 했던 것일까요? 당시 경찰에게는 이 질문에 답할 만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교사 집단 숙소의 환경도 수사에 불리했습니다.
건물은 학교 안에 위치했지만 출입구에 상시 경비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변에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학교와 인근 주거지역은 빠르게 조용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주변 주민들은 특별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군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지, 언제 빠져나갔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류전과 순전닝은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원한을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교사로 생활해온 만큼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 동료들도 두 사람이 평소 원만하게 지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원한을 품고 두 사람을 공격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지만 조사할 만한 갈등 자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평범한 일상은 때때로 범죄의 가장 강력한 은폐막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관계가 평온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관계의 내부까지 평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이 가진 정보만으로는 그 평범한 일상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에 류전과 순전닝은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적이 없는 평범한 부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함 때문에 경찰은 한동안 사건의 진짜 동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거실 위에 남겨진 담배꽁초와 선물 가방, 그리고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던 그날 밤의 방문자. 당시에는 사소해 보였던 흔적들이 훗날 사건의 전혀 다른 모습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류전이 병원에서 사망하면서 수사는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찰이 확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존자의 진술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류전은 사망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을 공격한 남자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을 남겼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머리를 짧게 깎았고 흰색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범인의 이름도 얼굴도 찾아온 목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류전은 자신이 특별히 원한을 산 사람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에게 남은 것은 불완전한 기억과 피로 뒤덮인 현장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우선 류전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교사 집단 숙소 주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출입구가 있었지만 상시 경비 인력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는 주변 통행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했지만 특별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수상한 남자를 보았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전과 직후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현장 감식은 더욱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류전은 문을 열자마자 공격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현관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류전이 스스로 문을 열어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낯선 남자를 왜 집 안으로 들였던 것일까요? 이 질문은 류전의 마지막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혈흔 분석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현관 앞에는 류전의 것으로 확인된 혈흔이 있었지만 화장실 앞과 주방 주변에서도 그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주방 선반에서는 피가 묻은 손자국이 확인됐고 감식 결과 류전의 지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현관에서 공격받은 사람이 그대로 밖으로 도망쳤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흔적이었습니다. 발자국의 방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류전의 발자국은 현관에서 바로 바깥으로 향하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주변에서 주방 쪽으로 이어진 뒤 다시 집 밖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모든 발자국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속도와 이동 과정에 따라 흔적이 남지 않는 구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류전이 현관에서 단 한 차례 공격받은 뒤
곧바로 뛰쳐나갔다는 설명만으로는 전체 현장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팀은 또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뉴전이 현관에서 처음 공격을 받은 뒤 아내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집 안쪽으로 되돌아갔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자신을 방어할 도구를 찾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공격을 받았다면 주방 선반에 남은 손자국과 혈흔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당시에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전링의 시신을 부검하면서 사건의 양상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뉴전에게는 모두 7차례의 자창이 확인됐고 그중 한 곳의 상처는 심장을 손상시켜 대량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전링에게서는 복부를 관통한 한 차례의 자상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과 목 주변에는 단순한 칼에 의한 상처와는 다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코와 입 주변의 출혈과 목 부위의 손상은 사망 전에 누군가가 그녀의 목을 압박하고 입과 코를 막았을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사람이 순전링의 목과 입을 동시에 제압하고 있었다면 같은 순간 다른 손으로 칼을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정확한 범행 동작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지만 현장과 부검 결과를 종합하면 범행에 2명 이상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흉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침입살인으로 보였던 사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뉴전의 마지막 진술은 범인을 낯선 사람이라고 지목했지만 현장은 오히려 피해자가 공격자를 집 안으로 들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순전링의 상처는 2명 이상의 가담 가능성을 제기했고 주방의 혈흔은 뉴전이 현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공격을 받았다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2명이었을까요? 그리고 2사람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이 집까지 찾아왔던 것일까요? 수사팀은 뮤전 부부의 인간관계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생활, 주변 주민들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접촉,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간관계까지 하나씩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문의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억지로 집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뉴전이 처음에는 경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의학팀에서 새로운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집단 숙소 복도에서 발견된 몇 개의 작은 혈흔 가운데 일부가 뉴전이나 순전링의 혈액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혈흔의 크기와 형태도 뉴전의 상처에서 나온 혈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 혈액은 왕더안이라는 25살 남성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왕더안의 DNA가 경찰 자료에 남아 있었던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그는 과거 절도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DNA 정보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왕더안을 찾아 체포했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사건 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인 인물이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더안은 조사실에서 입을 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의 모든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문에 침묵하거나 제한적인 반응만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손을 살펴보던 중 검지와 엄지 사이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흉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혈흔 하나와 손의 상처만으로 2명을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왕더안이 왜 류전 부부의 집에 있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였는지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사관은 왕더안에게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곧 2번째 사람도 찾아낼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더안의 태도가 순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혼자 범행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유일한 범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반응은 오히려 수사팀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수사팀은 왕더안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누구와 연락했는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은 누구인지, 사건 당일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학교에서는 류전이 가르치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탐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작은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한 학생이 경찰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심스럽게 한 친구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샤오화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친구의 이름은 차오위저우였습니다. 그때까지 수사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찾고 있던 범행의 동기가 사건 현장이 아니라 학교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도안의 주변을 조사하는 한편 수사팀은 학교 안에서도 류전과 학생들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전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였기 때문에 접촉했던 학생의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학생 한 명의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여러 학급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류전의 평소 행동과 학교 생활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학생이 여성 경찰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학생의 이름은 샤오화였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왜 학교에 찾아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자신이 이야기해도 되는 일인지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칭칭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자 샤오화는 자신에게 꼭 말해야 할 일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류전 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과 왕도안의 DNA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샤오화에게는 같은 반에서 가까이 지내던 친구 차오위저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반 학생이었고 평소에도 함께 등하교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샤오화의 기억 속에서 차오위저우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던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류전이 차오위저우를 따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샤오화는 친구와 함께 집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도서관 밖에서 차오위저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한 수업 시간이 지나갈 정도가 되어서야 차오위저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샤오화가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친구의 표정이었습니다. 차오위저우는 울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평소와 달리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샤오화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차오위저우는 류전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만졌고 그 때문에 자신이 고통스러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어린 학생이 정확한 표현으로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이나 교사의 훈육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라는 점을 바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진술은 수사팀이 지금까지 바라보던 사건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확인한 류전은 살해당한 교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교사로 기억했습니다. 명확한 원한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누군가 류전 부부를 공격한 이유를 외부의 원한이나 개인적인 갈등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샤오화의 진술은 그 질문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류전에게 정말 아무런 원한이 없었던 것인가? 수사팀은 차오위저우의 진술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 학생의 말이 사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현장 증거와 왕도안의 행적을 함께 놓고 보면 이 진술은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차오위저우의 가족관계를 조사했고 곧 그녀의 아버지 차오칭민에게 주목했습니다. 차오칭민이 경찰의 방문을 받은 순간 특별한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을 따라 조사 장소로 이동했고 이후 사건에 관해 질문을 받자 비교적 차분하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도안과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차오칭민과 왕도안은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과거 왕도안의 어머니가 강가에서 물에 휩쓸려 위험에 처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차오칭민이 직접 물에 들어가 그녀를 구조하고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왕더한의 어머니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왕더한은 그때부터 차오칭민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차오칭민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는 딸 차오 위저우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많지 않았던 차오칭민에게 왕더한은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더한 역시 차오칭민의 딸을 챙기며 두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한 날 왕더한이 오랜 외지 생활을 마치고 푸양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오 위저우가 집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차오칭민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왕더한 역시 차오 위저우의 말을 듣고 류전에 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직접 류전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왕더한은 집으로 돌아가 접이식 칼을 챙겼습니다. 차오칭민은 류전이 자신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선물용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수사팀이 현장에서 발견했던 고급 주류와 과자가 담긴 바로 그 선물 가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류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오칭민은 자신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히며 류전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전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풀지 못했던 하나의 의문과 정확히 연결됐습니다. 왜 현관문에는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는가? 집안에서 몇 마디 이야기가 오간 뒤 차오칭민은 류전에게 차오 위저우라는 학생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류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류전은 차오 위저우를 알고 있다고 인정한 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류전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왕더한이 접이식 칼을 꺼내 공격했습니다. 류전은 주방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소리를 들은 순전닝은 침실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본 순전닝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차오칭민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목을 압박하고 입과 코를 막아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이 왕더한은 순전닝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주방 쪽으로 이동한 류전을 다시 공격했습니다. 류전이 주방 선반에 손을 짚은 순간 피가 묻은 지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끝난 뒤 두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진술은 앞서 발견된 현장의 여러 흔적과 연결됐습니다. 현관문에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던 이유, 화장실 앞에 남은 류전의 혈흔, 주방 선반에 남은 혈흔 지문, 순전닝의 목과 얼굴 주변에서 발견된 제압 흔적, 그리고 복도에서 발견된 왕더한의 혈액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순간은 새로운 증거 하나가 나타나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서로 따로 존재하던 증거들이 하나의 사건 구조 안에서 설명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바로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원한도 없는 교사 부부를 습격한 정체불명의 범죄처럼 보였지만 수사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건의 출발점이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여기에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오칭민의 진술만으로는 왕더한의 범행을 완전히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차오칭민의 집에서 발견됩니다. 경찰이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흰색 옷 한 벌이 발견됐습니다. 옷에는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갈색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그 얼룩은 사건 당시 사망한 순전링의 혈액과 일치했습니다. 이제 현장의 흔적과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물적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교사 집단 숙소에서 벌어진 일은 더 이상 정체불명의 침입 살인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류전이 죽기 직전 남긴 짧은 진술이 왜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설명하지 못했는지도 서서히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차오칭민의 진술과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를 종합하면
두 사람이 류전의 집을 찾아간 이유는 단순한 원한이나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에는 차오 칭민의 딸 차오 위저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오 칭민과 왕더안이 어떤 관계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오 칭민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딸을 혼자 키워온 아버지였습니다. 차오 위저우가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그는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딸의 생활을 돌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족을 성실하게 돌보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딸을 키우면서도 이웃들과 원만하게 지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왕더안과 가까워진 계기도 그러한 성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왕더안의 어머니가 강가에서 물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차오 칭민이 직접 그녀를 구조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그녀를 끌어냈고 이후 응급조치까지 했습니다. 왕더안의 어머니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왕더안은 차오 칭민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왕더안에게 차오 칭민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차오 칭민 역시 아내를 잃은 뒤 외롭게 생활하면서 왕더안을 가까운 친구처럼 생각했습니다. 차오 위저우에게도 왕더안은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으로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왕더안은 오랜 외지 생활을 끝내고 푸양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차오 칭민을 찾아갔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온 차오 위저우가 울면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차오 위저우는 류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학생이 정확한 표현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녀의 상태와 말은 차오 칭민에게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왕더안 역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류전에게 직접 찾아가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선택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신고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직접 류전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왕더안은 집에서 접이식 칼을 가져왔습니다. 차오 칭민은 선물용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폭력을 사용할 생각이었는지 두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살인을 결심했는지는 당시의 모든 내면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흉기를 준비한 상태로 류전의 집을 찾아갔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류전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오 칭민은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류전은 별다른 경계 없이 방문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현관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차오 칭민은 차오 위저우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류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류전은 차오 위저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왕더안은 그를 따라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된 장소는 현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 주변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 초기에 남겨진 류전의 진술과 현장 감식 사이에 존재했던 가장 큰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류전은 자신이 문을 열자마자 공격받았다고 기억했지만 실제 현장은 그보다 복잡한 동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류전은 주방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순전링은 침실에서 나와 남편에게 벌어진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내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차오 칭민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목과 입, 코를 압박해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더안이 순전링의 복부를 공격했습니다. 순전링은 한 차례의 자상으로 쓰러졌습니다. 류전은 계속해서 주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자신을 방어할 물건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방 선반에는 그의 피가 묻은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왕더안에게 다시 공격을 받았고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행을 마친 두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류전은 피를 흘린 채 밖으로 뛰쳐나갔고 결국 집단 숙소에서 떨어진 길까지 이동한 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허 씨에게 발견되면서 사건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차오칭민과 왕도안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분노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딸과 가까운 학생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의심되는 교사를 직접 찾아갔고 그 이유 역시 차오 위저우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왕도안은 흉기를 준비한 상태로 현장에 갔습니다. 차오칭민 역시 딸을 보호하려는 감정 속에서 스스로 처벌자가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류전뿐만 아니라 순전닝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전닝이 남편의 행동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별개로 그녀 역시 현장에서 살해된 피해자였습니다. 이 사건을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분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가입니다. 강한 감정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흉기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직접 대면하는 행동은 일련의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그 선택이 결국 두 사람의 삶과 여러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물적 증거도 두 사람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차오칭민의 집에서 발견된 흰색 옷에는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그 얼룩은 사망한 순전닝의 혈액과 일치했습니다. 복도에서 발견된 혈흔은 왕더안의 DNA와 일치했고 왕더안의 손에는 흉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결국 처음 경찰이 마주했던 질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아무런 원한도 없는 교사 부부가 공격을 당했는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끝날 무렵 경찰이 확인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유저는 주변에서 오랫동안 성실한 교사로 인식됐지만 그의 학교 생활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여학생들의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오위 저우만이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여학생이 자신 역시 류전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안의 문제가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류전은 살아있을 때 자신이 남긴 사회적 평판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수사는 오히려 그 평판 뒤에 감춰져 있던 행동을 드러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습과 실제로 제기된 피해 진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한 사람은 오랫동안 모범적인 교사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 제기된 행위로 인해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또 다른 두 사람은 딸을 보호하려는 분노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선과 악을 단순히 두 편으로 나누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류전에게 제기된 범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차오칭민과 왕도안에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선택한 방법 역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남은 것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무너진 세 가족의 삶과 한 번 내려진 선택은 아무리 강한 명분이 있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0년 6월 17일 왕도안과 차오칭민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혈흔, DNA 감정 결과, 현장 감식 자료 등이 법정에서 검토됐고 두 사람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왕도안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차오칭민은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록은 두 사람의 형량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류전의 학교 생활을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여학생들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여러 학생이 자신 역시 류전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안의 문제가 살인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반대로 차오칭민과 차오위저우의 가족을 알고 있던 지역 주민들은 사건 이후 복잡한 감정을 보였습니다. 차오칭민이 평소 딸을 혼자 키우며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도안 역시 과거 차오칭민이
자신의 어머니를 구해준 일을 계기로 그를 가족처럼 여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와 사정이 두 사람이 저지른 살인의 법적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무거운 질문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랫동안 성실한 교사로 기억됐던 사람이 그 이면에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의혹이 드러났고, 딸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와 그를 돕던 친구는 결국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한쪽의 잘못이 다른 쪽의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판단해야 할 영역을 개인의 분노가 대신하는 순간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선과 악을 단순하게 나누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왜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법적 절차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직접 심판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전의 죽음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오히려 그가 살아있을 때 감춰져 있던 문제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차오 칭민과 왕더안의 선택 역시 법정에서 분명한 책임을 남겼습니다. 피해에 대한 분노와 법에 따른 처벌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 사건이 남긴 가장 오래된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본질까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